변수가 없으면 2학기 강의는 그럼 9월 첫 주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2학기 강의 주제는 방학 동안 좀 고민해보고 이번 2학기는 랜덤으로 하든지 전에는 뭐 수학 공부법 아니면 뭐 책 읽기 이렇게 딱 정해서 아니면 소통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계속 하는 이런 편이었는데 어떤 엄마가 2학기 때는 좀 소통을 주제로 좀 하자 하더라. 근데 사실은 뭐 맨날 소통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번 학기도 잠수는 영어법 하는 척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 많이 했죠. 사실 잠수는 공부도 할 이야기 별로 없고 한 3번 해보면 뭐 일단 시작을 해야지 그 다음에 또 할 이야기가 생기는데 9월달에 제가 9월달에 대구광역시 종합복지관에서 도덕경 강의를 해요. 수요일 오후 2시 4번. 그리고 그 종합복지관 특강으로 행복부모교실 하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있는데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행복부모교실 특강 내가 3월달에 가서 했죠. 그것도 9월달에 9월 둘째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때 3월달에 가서 하여튼 내가 잘 보여가지고 그 강의 기획하는 아줌마들이 저를 위해서 일부러 그 도덕경 강의를 하나 개설했잖아. 도덕경 원래 도사들이 하는 강의인데 알아요? 도자의 도덕경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도덕경 강의하는 분이 도올 선생하고 요즘도 EBS에서 어떤 그 대학 교수 같은데 내 성함을 생각하면 거의 스포츠로 바꿨고 그분이 요즘 EBS 도덕경 열강하시고 대구에도 유명한 도덕경 강의하는 분 있죠. 김기태 선생이라고 한때 경명여고 윤리교사도 하고 이랬어요. 그 우리 영현마 잘 알죠? 영현마 남편이 그 경명여고 근무하는데 그때 경명여고 근무할 때 같은 그 교사였죠. 그래가지고 영희 아빠도 그 도덕경 모임에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도 이제 드디어 도사의 반열에 올라가지고 어차피 뭐 경전이라는 것이 원래 그 취지가 행복하게 살자 이거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종교만 넘어서면 본질, 취지 이런 거 이제 통한다고.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도 정든 사람들은 다 왔네. 떠내기들은 다 가고. 오늘 아침에 자는데 너무 문자 왔더라. 카톡 와가지고 뭐 몇 번 못 들었지만 뭐 도움이 되었습니다. 쪽파티 못 가고 이모티콘으로 대신합니다. 하면서 내게 전화번호가 저장이 안 돼서 모르는 분이에요.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이러면 제일 답답하고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평소에 엄마들이 최소한 제 전화번호는 저장해놓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카톡이 와도 내게 이렇게 뭐 내가 누군지 대충 알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를 좀 저장해 놓으시거나. 오늘 이게 안 되니까 필기를 못 하니까 보니까. 잠깐 뺄까? 그걸 빼. 오늘 밥 먹어야 되니까 내가 오늘 뭐 쪽파티 한다고 아침 굶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어야 되니까 마지막 강의는 최대한 짧게 간단하게. 그래도 하여튼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벌써 한 학기 오늘 열 몇 번째더라? 한 7, 8번째 되죠.
전화번호는요 010-6543-1154. 이 저장해 놓으면 카톡에 자동으로 친구 추천되고 하잖아요. 평소에 이런 것도 저장 안 해놓으니까 카톡 와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쪽지 와도 모르고. 제 메일 주소는요 십자가 파란닷컴. 아니 파란닷컴 망했지. 010-6543-1154. 혹시 동영상 보신 분들 위해서 내 칠판에 쓸게요. 제 메일 주소는요 이게 그냥 따라 읽으면 십자가죠. 근데 이걸 누가 어떤 놈이 쓰고 있어.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 A를 하나 더 붙였어요. 십자가 골뱅이 다음.net. 제가 원래 쓰던 메일은요 그냥 십자가인데 파란닷컴. 근데 파란닷컴이 망했어요. 파란닷컴을 보내도 메일이 오긴 오지만 혹시나 싶어가지고 다음에다가 이제 다음 메일을 새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십자가라는 아이디를 누가 쓰고 있어가지고 A를 하나 더 붙였어요. 이게 제 메일 주소. 혹시 이런저런 뭐 속상한 이야기 하고 싶으면 메일 보내면 제일 편하죠. 일단 메일 보내가지고 저한테 사전 정보를 좀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밥 사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전화번호는 네. 삼촌의 대화명. 그걸 뭐 알릴 수가 없나? 그리고요 뭐 방학이 요즘은 짧은데 하여튼 방학 동안 혹시 필요하시면 월, 수, 금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만나자고 하면 제가 제일 좋아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때 이제 배가 고픈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잘 살펴보고 유현진의 선발 등판 날짜를 피해가지고 이제 사전에 뭐 이런저런 데이터가 있으면 좀 좋고요. 그리고 방학 동안 애 키우면서 분명히 아마 벌써 누가 카드에 답답하다고. 애하고 이제 방학 내 같이 부딪히고 하면 답답하죠. 뭐 어디 보내고 좀 숨도 좀 돌리고 이래야 되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심화반에 오시면 이렇게 우리 여기를 보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기초반이라고 하죠. 개념반 이렇게 메가스터디 가면 입시 공부할 때 개념 완성반이 있고 그 다음에 심화반이 있고 문제풀이반이 있고 이래요. 그걸 이제 빗대어서 우리 호시오치 강의를 개념반, 개념 완성반, 기초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저와 같이 하는 모임을 심화반 이렇게 부르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하고 이런 걸 문제풀이반 이렇게 부르고 이게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 계속 보고 싶지만 방학에서 애 키운다고 이제 바쁘실 테니까. 지마만 뭐 제일 오기 쉬운 게 화요일 날 11시. 화요일 11시 여기 어디죠? 월성동? 그 아파트 이름 뭐더라? 예, 월성동 태양 아너스 베스트 102동. 거기 이제 맨 7년 전에 오셔서 강의를 들었던 우리 카페 대왕님 코알라라고 그 양반 집에서 하거든요. 참석 인원은 보통 15명 평균. 많이 오면 20명, 적게 오면 10명. 보통 15명 오죠. 거의 95%가 호시원지 출신. 여기 오시면 이제 정기적인 성경 강좌를 하는 거죠, 제가. 근데 이제 예년과는 좀 다른 게 자기 소감 이야기를 같이 하니까 엄마들이 그걸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초보자들은 패스 해도 돼요. 자기 이야기 안 하고. 보통 도덕경 강의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집단 상담 이런 거 해보시면 이제 알 수 있어요. 화요일 11시 오시는 게 제일 좋고, 혹시 저녁에 애를 남편 퇴근하면 맡겨놓고 오는 데는 없냐, 그게 궁금하시면 금요일 저녁 8시 이건 목인인 집, 연인의 집에서 저녁에 하는 모임이 있어요. 물론 성경 텍스트는 다르죠. 화요일에 하는 텍스트는 성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라는 성경 가지고 하고요. 겸연만의 집에서 하는 텍스트는 성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 성당에서는 이걸, 가톨릭에서는 출애굽기라고 부르지 않고 탈출기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 있다가 탈출해 나온 기록,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이 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저를 만나는 어머니께 항상 드리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요. 이번 학기에 이제 드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제가 생각하기에 양식이라는 개념이죠. 양식.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더 좋은 먹거리를 이렇게 먹고 살아야 건강하잖아요. 이거 육체적인 양식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좋은 양식을 내가 먹고 마시고 소화해야 내 인생이 건강해져요. 이게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양식이 사실은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세요. 근데 생물학적 양식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라서, 그리고 많은 정보를 또 가지고 있고 이래서 어머니도 생협 많이 하고 유기농 음식을 찾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을 복되게 행복하게 하는 양식은 찾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제가 이제 특별히 말씀드린 이 양식은 결국은 물론 책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이죠. 책을 쓴 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사람을 먹고 마시느냐 이 문제가 내 행불행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아주 가벼운 예로는 운전하다가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는 경우 있죠.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엄마들이니까 운전 좀 서툴러서 예를 들어 끼어들면서 깜빡이를 안 넣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끼어들림을 당한 아저씨가 옆에 차 대고 창문을 열고 미쳤냐 아이가 갑자기 고함 지르면 갑자기 그 말 듣는 손 내가 빽 돌고 열받죠. 그럴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지금 욕까지 하나 이렇게. 내가 어떤 말을 들으면 이렇게 내가 기분이 확 나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말을 들으면 내가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죠. 저는 어제 이제 저녁에
제 또래들이 모이는 이제 교회 모임에 갔는데, 보통의 모임은 제가 강의를 하고 이러지만 이제 또래 모임 가면 이제 서로 이렇게 자기가 그 살면서 자기 인생에서 생산한 그 것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거든요, 모임이. 어제 갔더니 50 전후의 아줌마 둘이 저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삼도 형제는 늙어갈수록 멋있어진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저는 기분이 확 좋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예로, 내가 끼어들게 한 아저씨가 막 쫓아가지고 차 앞에서 욕하면 기분이 확 나빠지고요. 사망에 빠지죠. 상태가 안 좋아지고. 반대로 나를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어떤 말을 들으면 내가 기분이 갑자기 좋아져요. 행복해지고 그렇죠. 물론 이건 아주 단편적인 것이지만 결국 사람은 어떤 말을 듣고 사는 거죠. 어떤 메시지를 듣고 사는 것인데 이 메시지가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지속적으로 만약에 어떤 말을 듣는다면 그 말의 결과로 내 인생이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요. 분열력이라고 소통 막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양식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선악을 구별하는 지식. 이게 하나의 양식이죠. 이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한자로 선악과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선악을 구별하는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라는 의미에서 생명과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 이렇게 나무 열매로 표현하는가 하면 이 양식, 고대 사람들의 주요 양식은 수렵, 채집 이런 거니까 나무 열매를 따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식을 이렇게 과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양식, 먹는 것, 소화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3년이 됐어요. 13년 전 7월 11일 날 돌아가셨어. 어제죠, 어제.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소위 이제 일반적인 언어로 하면 제삿날, 우리 이제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보통 추도식 기일 이렇게 불러요. 우리 이제 어머니 기일이 되면 장마철이라서 장마가 비가 안 오면 산소에서 모이라고 집합 명령이 있거든요. 우리 형수님이 이제 그해 오다를 내리는데 원래는 산소에 6시까지 모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 그래 우리 명희 엄마 뭐 중속도 있고 해가지고 6시까지 못 가는데 싶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산소에 가면 엄마 있나 싶기도 하고 엄마가 내 안에 살아있지 뭐 산소에 계시나 이런 생각도 있고 이래요. 그러나 평화를 위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 산소에 가가지고 우리 명희가 마침 마지막 외박을 수요일날 나와가지고 이번 주에는 어제 기일인데 이제 수요일날 모이자 하더라고. 그래 명희가 수요일날 마지막 그 휴가를 났어요. 여름 휴가. 이제 이 휴가 끝나면 지금 집에 주무시고 계신데 오늘 오후에 서울 올라간대.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바로 제주도 여행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무대로 돌아가서 20일날 돌아가서 21일날 제대 전역하죠. 사실상 2시간 끝났는데 그리고 우리 명희도 내려와서 동대구에서 세워가지고 이제 어머니 산소로 갔어요. 근데 우리 집의 풍경은 참 독특한 것이 제삿날 어머니 돌아가신 날만 되면 이제 가족들이 모이죠. 가족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해마다 호시원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심화반 하는 엄마들 이 우리 엄마 제삿날에 많이 와요. 일요일날 모이게 되면 호시원에서 만난 인연 때문에 이제 저하고 영원히 함께 사는 이렇게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근데 원래는 평일날 해가지고 이제 거의 못 가는데 그 산소에서 이제 절하고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돌아가시기 전에 즐겨 부르던 찬송 몇 곡 하고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서 저녁 먹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하죠. 식당에서 저녁 먹고 나면 우리는 꼭 저걸 해요. 심화반처럼. 모임을 하죠, 모임. 그러니까 어머니들 한번 보시면, 아, 가족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딱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명절이나 어머니 돌아가신다 이렇게 형제들이 모이고, 우리 삼형제이기 때문에 형제 셋에, 며느리 셋에, 조카 넷, 총 몇 명이 이제 10명이구나, 10명. 10명에다가 이제 호세주 출신 엄마들 이렇게 모여서 늘 이제 교제를 해요. 이번에도 이제 마이하우스에서 밥 먹지 하더라고. 맛대가리도 없는 그걸 가지고. 잘 살면 좀 맛있는 데 가서 해야 되는데. 아니, 삼수는 저 청도 경남 사이에 있는데, 거기서 마이하우스까지 1시간 달려가서 와가. 마이하우스 축구부페로 바뀌었죠, 고기 부페로. 사장 아들이 인수를 뭐 물려받았다나 그래가지고 고기 부페로 바뀌었는데도 고기 자체가 전부 수입 고기고 뭐 맛대가리 진짜 하나도 없어. 그때도 우리 형하고 형수는 뭐 맛있지 맛있지 우리 형하고 형수는 좀 비산동 출신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없이 살아가지고 맛있는 걸 먹을 줄은 몰라. 그 지금 병원 회식할 때도 그런 데 갔다니까 2,500원짜리 칼국수집 뭐 이런 데. 그러니까 지금들 다 욕하는데도 몰라. 아니 소득 수준은 굉장히 높은데 소비 수준은 아주 낮아. 저는 저는 호세우치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좋은 엄마들 많이 만나가지고 내 엄마들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못 먹었다니까 제 강의 듣던 엄마들이 10년 동안 지금까지 저를 대구시내 맛집 다 데리고 다니면서 요즘 젊은 엄마들 안 찾더라 맛있는 거. 내가 이제 나이 차이 나고 하니까 좀 겁나나 봐. 옛날에 강의 듣던 엄마들은요, 내하고 나이 차이가 뭐 7, 8살밖에 안 나니까 40대 중반 엄마들. 지금. 이 엄마들은 유명한 맛집 알면요, 항상 선생님 불렀어. 그런데 대구시내 다 돌아다녀서 뭐. 그래가지고 내가 어릴 때 못 먹은 한이 다 풀렸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유명 레스토랑 다 돌아다녔어요. 안심 스테이크, 스테이크 이런 거. 그 다음에 그게 물려가지고, 대구시는 유명 장어집 다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그게 물려가지고, 소고기집 다 돌아다녔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창살. 그것도 요즘 물려가지고, 이제. 요즘은 이제, 주로 이제 해산물 쪽으로 내려가고. 해산물 쪽은 살이 안 찐다네. 맞나구나. 그래서 저는 참, 호세우치에서 강의를 하면서 진짜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근데 우리 형은 돈을 잘 버는데 쓸 줄을 몰라가지고. 마이하우스 가서 그래, 맛대가리 한번 먹고 나서 이제. 음식은 참 진짜 맛없었지만. 밥 다 먹은 다음에 이제 형제들이 모여서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형제들끼리 모이면 서로 원망을 말하기 때문에 말 안 하고 고스톱질을 그래야 그래요. 제사 때는 명절 때 모이면 말하기 시작하면 서로 서운한 걸 말한다니까. 그러다 보면 싸움 나죠, 싸움. 그래서 가능한 명절 때 고스톱 치다가 빨리 헤어지는 게 아주 좋은. 그런데 우리 집은요, 양식이 바뀌었잖아요. 저는 한 번도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물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제가 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그랬지만 근데 뭐 그냥 환경을 받아들이고 나도 모르게 산 거죠. 근데 좀 크고 나서 내가 이제 이거 옳고 그름이 내게 들어오니까 제가 지금 딱 우리 며느리 말할 때 군대 말년 때 우리 형수가 시집을 왔어요. 이야기를 많이 했죠. 형수가 시집 오면서 그 비산동 달동네에서 강가시합방에 살던 우리 집에 그때 우리 형수가 천연 때 직장생활에서 모은 돈 800만 원 주고 시집을 왔어요. 그 우리 평생 처음으로 전셋집 800만 원짜리 전셋집을 4명 일동이었고 가톨병 건너편에 우리 형이 가톨병원에서 그때 인턴할 때니까 그래가지고 방색한 있는 집을 처음 만나게 됐죠. 그래서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오자마자 내 방이 생겼잖아. 그래서 형수가 이제 제 등록금을 대기 시작하는 거야. 형이 인턴 월급 그러면 되나? 어머니는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형수가 시집 와가지고 피아노 교실, 그 다음에 웨딩샵,
예복 대여점 이런 거 하고, 최근에는 찜질방하고 이랬죠. 구리공원 롤러스케이트장 건너편에 피라미드라는 찜질방이 있었어요. 그거 우리 형수가 운영했죠. 요즘은 그걸 바꿨죠. 요양병원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형수 요양병원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찍어야 집에 시집 와가지고 어쩌든지 이 김치집안을 살려볼게요. 의사 남편 없는 바람에 세트바리로 진짜 문제투성이 시동생 둘을 같이 얻고 우리 형수 생각에 진짜 저 시동생들 없었으면 좋았을 거야.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뭐 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 형수가 그래도 김치집안에 이렇게 못 거라고 그렇게 시집 와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저는 기차가 그렇지만 이 양식이 지금까지 먹은 양식이 옳고그름 밖에 없으니까 그때부터 우리 집에 불행이 시작됐어요. 내가 24살, 25살 전역하고 와서 그때부터 김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시집은 형수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우리 집안에 갈등이 시작됐죠. 저는 형수 마음에 안 들고 나는 형수는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전쟁이 나서 10년 전쟁. 제 동생은 돌연변이 같아가지고 생기기도 좀 못생겼고 우리 형이나 저에 비해서. 그리고 그 검정고시도 제 동생은 중학교 검정고시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 다니느라고 돈 벌어가 지쓰는 맛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제 동생은 희한하게 친화력이 있어가지고 형수한테 이렇게 살살살살 잘 살살거려가지고 형수 눈에 흡족하게 들어가지고 용돈도 잘 쓰고 이랬는데 저는 대학 들어가가지고 이거 지식이 많이 들어왔죠. 특별히 운동권이 되고 이러면서 내가 이제 똑똑해진 거라. 선학과가 많이 들어가지고 잘난 게 내가 잘난 줄 알게 된 거죠.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걸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형수가 무시가 되고 무식하게 되고 형도 내가 무시하고 이러니까 형수가 생각할 때 자기 남편을 무시하니까 얼마나 신경질이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안에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아이고 그때부터 우리 집안에 이제 점점점 지옥됐죠. 오만 일이 다 있었어요. 이제 그래도 엄마는 못난 아들이지만 둘째 아들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근데 형수가 저를 맨날 욕하고 이러니까 우리 형수가 특히 저를 제일 비난했던 게 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밥 먹는다 이거라.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사랑을 못 받고 이래가지고요. 자다가 눈 뜨면 엄마 보고 대문에 있는 신문 좀 갖다 놓으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신문 갖다 주죠. 그럼 누워가지고 이제 신문 보면서 좀 괜찮을 거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밥 먹어가지고 그것도 안 뛰고. 이 부모 자식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형수가 보기에는 이제 정말 못마땅한 거죠. 게을러 빠졌고 무례하고 뭐 하여튼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겠죠. 그래서 맨날 싸우니까 이제 엄마가 저를 대신해서 형수하고 싸우고 시동생을 그렇게 대하니까 이제 엄마가 삐져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그게 점점 골이 깊어졌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고부가 생겼죠. 아이고 그래 우리 형만 불쌍하게 됐잖아. 우리 형은 평생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적은 그 당시에 엄마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2살이니까 과부 돼가지고 평생을 우리 삼형제를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헌신하고 이랬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형의 소원이었죠. 근데 형수하고 이제 엄마하고 싸우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엄마가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형이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엄마 방이 현관 앞에 딱 현관 옆에 문간방이었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보성은하 우리 큰 집에 보성은하예요. 여기 알죠? 영남고등학교 뒤에 거기 딱 들어가면 엄마 방이 문간방인데 이제 형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거야. 내가 분하고 억울하다 이거죠. 다음은 형은 막 퇴근하자마자 막 아이고 어머니 와이카 씹는 거 하면서 뛰어가가지고 막 달래죠. 그러면 다음 날은 형수가
집에 안 들어오는 거다 이제. 우리 형수의 대모 방식은 밖에 나가서 새벽까지 술 마시면서 이혼하자 이거라. 엄마는 이제 이불 뒤집어서 누워서 내가 억울하다 이거고, 형수는 밖에 나가서 맥주 마시면서 내가 억울하다. 왜? 자기 입장밖에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한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되면 나중에 점점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어떤 탑을 쌓죠. 이 탑 이름을 바벨이라고 해요. 바벨이라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바벨 탑을 쌓다면 높이 올라간다 이 말이잖아요. 사람이 다 자기 의를 쌓고 자기 옳음을 가지고 사람들 대하고 인생을 사는 거죠. 이 바벨이라는 말의 뜻은 혼잡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바벨탑이 무너지게 되죠. 왜 무너지는가 하면 언어가 혼잡해져서 무너집니다. 언어가 혼잡해진다는 말을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이런 게 생겼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언어가 혼잡해졌다는 말은 말을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해도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가끔 부부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막 뭐라고 속상하다 하는데 남편이 내 말 잘 못 알아듣죠. 그럼 답답하잖아요. 내가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마음이 안 통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집이 꼭 그걸 났어요. 서로가 막 한국말을 해. 근데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도 보면 애들이 뭐라 하잖아요. 근데 애들 마음을 모르고 애들 말만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막 혼내게 되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들어오면 자기 입장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지 말만 다 오는 거지. 이야기도 많이 했죠. 내가 우리 사람하고 살면서. 그래 우리 집에서도 우리 형이 그때 당시에 카톨릭 병원 에 있으면서 아주 자기 스승으로 여기는 카톨릭 병원 원장인가 그때 그분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카톨릭 의과대학이 그때 생길 때인데 우리 형이 초대 교수로 내정돼 있었어. 카톨릭 병원 신경외과 잘 나갔죠. 그리고 경대 나왔으니까 경대에다 돈 주고 의학 박사 학위도 받고 교수 돼야 되니까. 원래 논문은 그런 거 다 후배들이 써줘. 돈만 내면 있죠. 우리 형들이 잘 나가고 있었다니까. 비산동 서능가에서 태어나가 중학교도 못 간 꼬마가 우리 형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전라도에 팔려갔어요. 전라도 전주 시내에 있는 가장 큰 안경점의 사관으로. 그래 가가지고 안경점 문 닫고 문 올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고 이랬는데. 근데 입지전적으로 진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놈의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집에 퇴근을 못하는 거야. 퇴근하면 엄마가 누워 있거나 형수가 술 마시고 있거든. 저는 나중에 대학교 4학년 때 가출했잖아요. 형수하고 관계 사이가 너무 안 좋아.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때 제가 수배를 받아가지고 1987년도에 6월 항쟁이 벌어지던 해인데 그때 제가 4학년이에요. 27살. 제가 수배를 받아서 피신한다고 도망나갔지만 사실은 이 집에 있는 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형수한테 지켜가지고 그런데 저 경대 정문 앞에 방 얻어가지고 숨어 살고 이랬어요. 아이고 그것뿐 아니죠. 우리 엄마가 어떤 날은 막 속상해가지고 형수가 막 내 욕하는 소리를 그래서 화장실에서 들었는 거야. 그래 너무 속상해가지고 엄마 서울로 가출하겠다. 우리 집안은 진짜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명희 엄마하고 싸우고 막 명희 엄마 막 이혼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형수가 막 물란집에 막 기름 끼얹는다고 오만 소리 다 했다 했죠. 이번에 어제 그저께 산소 갔다가 모여가지고 식당에서 우리 형수가 처음 그 이야기 하더라고. 우리 명희가 1살 때가 2살 때인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봐줬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그때 가톨병원 옆에 경혜준 교사를 근무하기 때문에 큰 집에 가서 애를 맡겨놓고 학교 출근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형수가 우리 엄마하고 더 이상 명역이 우리 집에 못 들어옵니다. 출입 금지령을 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명역이 봐주면 안 됩니다. 봐주시려면 작은 집에 가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큰 상처를 입었죠. 어제 처음으로 이야기해. 그때 자기가 엄마한테 반항하니라고 그랬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명희 엄마가 이제 명희하고 저를 버리고 갈 때도 네가 아이가 부산에서 못 가면 내가 대신 키워줄게. 빨리 도망가라 했겠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이거 원수가 아니, 원수겠어요. 원수 아니겠어요. 근데 그 문을 왜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 형이 경대 의대를 다닐 때 그 의대에 중국인 화교 한 명이 입학했어요. 그것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특례 입학 이런 거 알죠? 외국인 TO로 이제. 그러니까 성적은 경대 의대 수준이 안 되는데도 이제 재외국민 중국인 화교니까. 이 화교가 우리 목사님 제자였어요. 경대 의대 입학해가지고 이 형이 중국이지만 자기 스승을 만나가지고 자기 인생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 당시에 경대 의대에 다니던 동급생들 140명 한테 전부 이야기를 한 거라. 근데 다 흘려듣고 딱 2명이 제대로 들었어. 그 2명이 우리 형하고 그 다음에 충주에서 혼자 경대 의대를 들어가지고 참 외로웠던. 의대는 들어가면요 동문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시험 치는 데 되면 족복하는 거 있잖아요. 동문들을 통해서 이 막 그 앞선배의 시험 문제 같은 게 막 이렇게 전수되고 이러거든. 근데 이 충주에서 온 이 형이 혼자 와서 외로운 거 동문도 없고 이래가지고 중국인 화교 이 형하고 이제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납니다. 그랬다가 우리 형은 지금 이제 우리 교회죠.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6개월 딱 듣더니 우리 형은 내가 출세하려면 이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 그래서 우리 형은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열심히 생활해가지고 전문의도 따고 가톨릭 의대에 교수로 내정돼 있고 잘 나가는 10년이 흘러가요. 근데 10년 동안 자기는 잘 나갔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우리 굉장히 좀 유복해졌죠. 근데 형편은 나아졌는데 이상하게 집안의 관계가 안 되니까 지옥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린 거라 다시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복은 형편과 처지를 개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근데 우리 집은 지금 관계가 안 돼가지고 지옥 같은 거죠. 누구라도 지옥 같은 거. 형수는 형수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형은 형대로, 저는 저대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10년 동안. 그러던 차에 우리 형이 이제 오동나무에 걸려가지고 엄마 편도 못 들고 우리 형이 하루는 이혼하려고 결심을 했거든. 근데 우리 조카 둘이 막 눈에 밟히는 거야. 원래 서른인데 지금 큰 조카는 경대의대에서 레지던트 하고 있는데 지 아빠 그 신경외과를 하고 있어요. 지금 27 조카가 그때 당시에 유딩이었죠. 유딩. 25년 전이죠. 아이고. 그래서 형이 결심을 해도 이혼을 못한 거라 제 평생의 소원이 너무 많이 효도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막 형이 진짜 갈 길이 없게 됐죠. 그리고 형이 퇴근을 못해. 밤 10시, 11시가 돼도 퇴근을 못해. 그때 이 중국인 화교가 찾아왔어요. 우리 형한테. 가톨병원으로. 그전에도 몇 번 찾아왔지만 우리 형이 무시했죠. 이 중국인 형은 소위 말해서 의사 세계에서는 루저라, 루저, 나보자. 전문의도 못하고 일반의죠, 일반인. 들어오기도 그렇게 들어왔고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의대 과정에서. 그냥 일반인으로 멈추고. 그러니까 의사 세계에서는 무시받을 만한 그런. 근데 세 번째 딱 찾아왔을 때 우리 형이 너무 가난한 상태라. 저하고 우리 형수 덕분에. 그래가지고 이 형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상근아, 우리 형 이름이 김상근인데, 상근아, 목사님께로 돌아가자. 10년 만에 이 말했는데 우리 형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형을 따랐어. 그 목사님께 돌아왔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 형의 양식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우리 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빠하고 동생하고 싸우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본질이 같다고요. 우리 형은 형수와 엄마 사이에 부부간에 갈때 어떻게 해결할까? 늘 이걸 뭘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근데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문제가 더 악화돼요. 형이 엄마 편을 들면 형수가 실족하고,
형수편을 들면 엄마가 사망에 빠집니다. 근데요, 그 중국인 화교가 찾아와서 우리 형이 다시 목사님께 돌아가가지고 양식을 바꾸게 된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양식, 옳고 그름으로 어떻게든지 막 가려가지고 오늘은 엄마가 잘못했네요. 엄마가 좀 참으세요. 오늘은 당신이 잘못했네. 어른한테 그러면 되나? 맨날 이 옳고 그름으로 이거 심판과 노릇을 하다가 자기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느 날 목사님 말씀 딱 들으면서 목표가 바뀐 거야. 엄마에게 효도하거나 와이프에게 잘하는 것이 목표인 인생에서 저는 다른 목표가 생겼죠.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났어요. 형이 어느 날 이 두 옆에 두 여자의 눈앞에서 사라진 거야. 행방불명됐단 말이 아니고요. 우리 형이 자기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거야. 맨날 자기들한테 관심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두 여자가 다쳤던 게 지금 쳐다보게 됩니다. 목표가 없어졌어. 형을 자기 편 만들어야 되는데 형이 사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서 사라졌나 보니까 이상한 목사 만나가지고 그 교회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한테 신경 끄고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우리 엄마는 그때 비산동 교회 다니면서 대구 비산동 교회 정통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비산동 교회 우리가 그 어릴 때 모교회거든. 거기서 우리 어머니는 장한 어머니 상품 받았어요. 어버이날에 삼형제 잘 키웠다고. 그 정도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1년 만에 그 교회 때려치우고 우리 형 다니는 교회로 왔잖아요. 좀 있으니까 우리 형수는 엄마 미워가지고 그 모교회를 안 다니고 우리 형수도 비산동 교회 출신이거든. 고등학교 때 우리 형하고 연애를 했거든. 비산동 교회에서. 그래가 결혼을 했다 이거. 근데 이제 고부간에 갈등이 나고 이러면서 우리 형수는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약점골목에 가면 제일교회라고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일교회. 거기 다녔는데 우리 형수도 보니까 우리 형이 어디 자기한테 관심이 없거든. 그 뭐 하는 거 봤더니 이상한 목사 만나가지고 그거 가고 있어. 그리고 우리 형수도 좀 있으니까 제일교회 때려치우고 우리 교회에 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고부간에 갈 때 끝났잖아. 양식이 바뀌면서 세 사람이 똑같은 목사님 양식을 먹으니까 옳고 그름이라는 양식 말고 사람을 살리는 양식을 계속 먹게 된 거죠. 그리고 목사님 그렇게 살아가는 걸 늘 보고 이러면서 이 두 여자가 점점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구원을 예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하고 제 동생은 자기 인생이 다 망하고 나서 할 수 없이 제 이야기는 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제 인생에 영희 엄마가 우리를 버려주는 고마움 때문에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나서 이제 이 교회 다니게 됐고, 내 동생은요 영업용 택시를 했는데 마지막에 지 혼자 돈 벌어 돈 쓰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노총각으로 39살이나 38살까지 노총각으로. 그래가 소식도 끊기고 죽은지 사는지 모르고 이랬어. 근데 어느 날 영생이 택시 운전하다가 택시 운전 성질이 이래가지고 산악금을 계속 내야 되거든. 근데 택시 한쪽에 세워놓고 당구장에 올라가서 당구 치고 일하니라고 산악금을 계속 못 내게 됐지. 그래서 택시 회사에서 빚지게 됐어요. 그래서 수배를 받게 됐죠. 그래가지고 맨날 숨어 다니면서 만화방, 당구장 이런 데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돈 다 빌리고 막 이래가지고 빚만 지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숨어 살면서 저 두리공원 옆에 그 슬럼가에 햇반 얻어가지고 살다가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다음날 라면 살 돈이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잖아. 형, 내가 내일 라면 사 먹을 돈 없다. 마치 성경에 보면 집 나간 당자가 아버지 돈 다 떨어먹고 돼지우리에서 돼지 치다가 문득 생각이 났거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돼지우리 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버지는 항상 자기 재산 반 뺏어가지고 동원한 부조 자식인데도 말을 어기에까지 나와가지고 항상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대요. 우리 집이 꼭 그랬죠. 내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우리 형한테 급히 연락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형이 그동안 동생이 사고치고 이러면 다 돕고 동생이 연락이 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형 병원에 사무장을 보냈어요, 저한테. 그 저하고 그 사무장하고 둘이서 내 동생 빚진데 다 찾아다니는 빚 다 갚고 만화방, 뭐 당구장, 택시 회사 빚 다 갚고 내 동생 새방을 우리 교회 누나 집으로 옮겨갔어요. 그때부터 내 동생도 이제 다른 말을 듣고 살게 돼요.
이래가지고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내가 형 교회 안에 와서 결혼도 하고 노총각으로 평생 늙어 죽을 줄 알았는데 우리 형이 옛날에 꿈이 고려병원 신경외과 있으면서 수술하면서 자기가 이제 목사님 만나고 양식이 바뀌고 나서 우리 가족의 행복이 시작되니까 우리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레지던트 다 끝내고 처음으로 발령받은 데가 꿈이 고려병원 신경외과예요. 거기서 수술하면서 수술실에서 계속 우리 목사님 이야기를 한 거라. 자기가 같이 수술하는 외과 의사 근데 있잖아요. 들으라는 외과 의사는 안 듣고 옆에서 마취하던 마취과 의사하고 옆에서 수술 보조하던 간호사가 듣고 둘이 교회 왔잖아. 웃기죠? 그 마취과 의사가 우리 심화반에 나오는 그 재석이 보고요. 그리고 그때 그 우리 형과 같이 수술하는 간호사는 지금 우리 동생의 와이프가 됐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집안이 그렇게 절망적이었어요. 옳고 그름이라는 양식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면 가장 쉽게 일어나는 일이 내가 남을 판단하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그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원망해요. 해답 없이. 아침에 눈을 뜨면요. 내 앞에 두 눈이 딱 열려요. 두 문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는 원망입니다. 하나는 감사하래요. 내가 이 원망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원망이 돼요. 반대로 내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감사의 문을 딱 열면 모든 것이 감사하죠. 아침에 아이가 늦게 일어나는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잠을 푹 자면 늦게 일어나요. 내가 불면증 걸려가지고 잠 못 자고 뭐 선잠 자고 이러봐.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 아침에 애가 학교 가는 것도 감사하죠. 학교 못 가봐. 엄마들 애 학교 못 가는 사정이 돼봐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집은 전부 서로가 원망의 문만 열거든. 감사의 문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뭐 칼부림도 하고 옛날에 이 이야기 다 했죠. 내가 우리 형수하고 형 죽인다고 칼 들고 목에서 칼 들고 나가니까요. 왜 우리 명희 엄마 도망가라 하니까 내가 너무 분하고 억울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도 내 와이프인데 와이프 보고 도망가라고 장려하는 큰 집이 어딨어. 그래 내가 너무 속상하고 불리해가지고 목에다가 칼 들고 나가요. 칼 들고 나왔다면 내가 찌르려는 의사가 있던 게 아니고요. 내가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애들 왜 엄마가 말 잘 안 듣으면 길바닥에 막 뒹굴죠. 근데 엄마들은 뒹굴어도 상관없이 막 아프더라. 그 뒹굴은 왜 뒹굴었어요? 내 말 좀 들어달라 이 말이거든. 내 호소 좀 들어달라 이 말인데 우리는 무조건 이천에 샀잖아. 똑같은 거 또 있잖아. 무시하죠. 안 들어주니까 그러면 애들 성격 내리는 거라. 엄마는 애 키울 때 조심해야 돼요. 물론 쉽지 않지만 일단 애들 말을 들어줘야 돼요. 억울하고 속상해서 자기 말을 하는데 애들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못하니까. 저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사는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가지고 막 그렇게 칼부림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진짜 형제간에 만나기 어려운 집이에요. 그리고 형편도 다르죠. 형은 너무 잘 살고 동생들은 못 살고 그러니까 형제간에 형편이 너무 달라져도 만나기 어려워요. 명절 때 만나서 서로 불편하고.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집안은 그 사건 이후로 그렇게 양식이 바뀌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양식을 먹게 됐잖아요. 그래서 보통 결과적으로 결국 이렇게 흩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흩어지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해마다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제가 이번 어머니 추도신 날 이렇게 모여서 가족 교제를 하면서 내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야. 우리 형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때 명익이 못 봐주도록 자기가 한 것은 어머니에 대한 반항 때문에 그랬다. 그때 이후로 나는 내게 아들이 셋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사주를 보러 가니까 당신은 아들이 셋 있을 팔자라는 거야. 근데 우리 형수 아들 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명익이 그 엄마 보고 도망가라 할 때 뭐라 했어요? 내가 불쌍해서 못 가면 내가 대신 키워줄게 네가 도망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들 셋인 거죠. 근데 우리 형수가 이번에 말하기를 우리 명희 엄마 보고 우리 와이프 이름 경성인데 경성이 네가 상도하고 함께 살아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네가 상도 옆에 있어준 것만 해도
네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그래서 얘한테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없고 너무 감사할 뿐이다. 그리고 명익이 엄마가 있어줘가지고 명익이를 저렇게 잘 키워줘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키운다고 하면 저렇게 키웠겠냐. 평소에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우리 명익 엄마 막 감동해가지고 막 울고 있잖아요. 웬만해서 우는 인간이 아닌데. 내한테 속상해가 울긴 해도 감동받아서 울기는 잘 안 하거든. 근데 형수가 그렇게 말하니까 실제로 우리 형수는 우리 와이프한테 아무 요구가 없어요. 가족이 어떤 행사가 있어도 돈 10원 한 푼 못하고 소리 안 한다. 자기가 다 친히 감당하고. 요즘은 제가 이제 인간고실 좀 하니까 제가 해외 선교 같은 거 나가잖아요. 그럼 모든 선교 비용을 우리 형수가 다 내줘요. 작년 가을에도 미국 갈 때 그렇고요. 제가 지금 중국 2번, 일본 2번, 미국 2번 갔는데 그때마다 물론 다른 교회 형제들도 저를 격려하고 이래서 이렇게 십시일반을 도우지만 주요 재원은 그쪽이죠. 옛날에 원수였어, 원수. 그리고 우리 형수가 특히 감사하게 뭐 호시온치라는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뭐 우리 자기 시동이 뭐 죽이고 돌아다니는데 근데 그 강의를 듣다가 어떤 엄마들이 성경문 모임도 하고 그 모임 하다가 또 자기가 행복해지니까 엄마들이 우리 내가 다니는 교회도 많이 따라왔죠. 애들하고 뭐 남편들하고 뭐 수십 명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수가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한 거야. 목사님과 교회도 듣고 하지만 우리 형수가 보니까 저 인간 뭘 볼 게 있잖아. 우리 형수가 볼 때 제가 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성질, 어제도 카드야. 성질 더럽제, 직업업제, 뭐 하여튼 볼 게 없다는 거라. 근데 저기 뭐라고 죽이길래 저거 보고 우리 교회 이렇게 아줌마들이 자매들 오는지 너무 신기해가지고 우리 형수가 해마다 우리 어머니 제삿날이 되면 이 자매들 초청. 그리고 어제도 우리 조카들하고 우리 명익이 하면서 가대. 명익이 이번에 그 말년휴가 나와서 또 보니까 뭔가 다른 포스가 느껴지거든요. 군대 가기 전 지밖에 모를 때 하고 군대 가서 어려움을 겪고 나서 애가 훨씬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보면 다 알거든요. 풍기는 냄새가 있어. 여유도 생기고. 그래 우리 형수하고 형 그러니까 큰아버지하고 큰엄마가 보더니 우리 명익이를 보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에 네가 서울 올라가서 유학한다니까 진짜 걱정을 많이 했다. 근데 군대 가서 네가 고생을 하고 나서 이렇게 와 있는 명익을 보니까 너무 든든하다 이렇게. 덕담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서울 올라갈 때만 해도 너희들이 너가 아빠 닮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다.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그런 거 같다. 너는 절대 큰아지가 닮으면 안 된다. 근데 거기 할 말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저는 그 설날이나 추석 때 큰 집에 갈 때 또 어머니 제삿날이 되면 제가 항상 속으로 뭐라 하면서 가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으면 속상하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내 옳음을 말하고 싶죠. 내 의를 말하고 싶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신기하게도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서 나온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형수님 앞에서 항상 죽은 자로 아무 할 말 없는 사람. 시체는 할 말이 없죠. 죽은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막 살아있을 때 내가 옳다고 하는 사람도 딱 죽으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에게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사는지 보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항상 형제들과 교회 앞에서 아무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먹고 마셨으니까 큰 집에 가면 나는 죽은 자고 아무 할 말 없는 사람 맞습니다. 안색도 안 변해요. 평생 그렇게도 난 울고 있어요. 형수님이 옳습니다. 형수님이 우리 집에 하나님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마지막 병문안 오셨을 때 내가 엄마 같으면 목사님 우리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 저 불쌍합니다. 좀 잘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것 같잖아요. 또 우리 손주들도 아직 어린데 이렇게 부탁할 것 같죠.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부탁한 줄 알아요? 목사님, 우리 봉순이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어머니 진짜 지혜로운 분이에요. 젤카스가 우리 어머니 병상이 이렇게 있죠. 돌아가시기 전에 쓴, 실명하기 전에 쓴 병상이. 우리 어머니는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의 행복이
이 큰 며느리한테 달린다 사실을 아는 거야.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죽음이 이제 그거예요. 자기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봉순이를 부탁합니다. 봉순이가 우리 큰 형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우리 엄마 마음을 받아가지고 설교 도중에도 우리 형수 막 칭찬하고. 왜냐면 우리 형수가 우리 교회 큰 손이거든. 여기 호시오지 건너편에 우리 송현동 교회 있었잖아요. 농협 4층에서 우리 그 세들을 살 때도 그 건물 임대료 이런 걸 우리 형수가 다 냈거든.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수는 말씀은 잘 못 알아들어도 일단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뭐 말씀 도중에도 이 봉순이 자매가 운영비를 다 냈습니다. 칭찬했어요. 우리 형수는 칭찬해줘야 교회 나오고. 근데 우리 형수도 13년이 흘렀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13년이 흘렀어요. 진짜 많이 변했어요. 뭐 그동안에 뭐 제가 변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저하고 제 동생은요 이 다른 양식을 먹고 나서 그죠? 항상 우리 가족 모임 가잖아요. 제 동생하고 제가 항상 하는 일은 형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아 실제로 우리 형수님 은혜 아니고 우리가 못 살잖아요. 네, 우리 아들 등록금도 대주는데 제 선교 비용도 다 되죠. 사실은 다 형수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는 모르고 그죠? 받은 거 모르고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왜 두 가지 눈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받은 걸 보는 눈이 있고 받지 않은 걸 기대하는 눈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받은 거죠. 우리가 생명을 목자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부터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의 문을 열면 전부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이 멀어가지고 이걸 못 보는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 형수는 내하고 천천히 원수였는데 사실은 맨날. 근데 이것도요 점점 회복돼가지고 이번에 호시오치에서 10년 전에 제 강의를 처음 들은 아줌마가 하나 있어. 유명한 아줌마인데 동형이 엄마라고 그러고. 호시오치 제가 10년 전에 여기서 첫 강의를 할 때 12명의 아줌마가 모였는데 그중에 별난 아줌마 한 명가 있더라고. 항상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어요. 화가거든, 화가. 그러니까 뭔가 예술틱하게 이렇게 머리에 항상 이 수건을 덮고 쓰고 있다고 묶어가지고. 그리고 강의 도중에 막 내 강의하는데 자르고 막 질문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하고 많이 싸웠거든. 그리고 그 아줌마 그때 당시에 영남 불교대학을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 그래서 제 강의 할 때마다 또 달고 있잖아. 내가 다이아몬드 이런 게 중요하다 하니까 푸름이 한 번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막 뭐라 하고 막 이랬거든. 근데 그 아줌마가 10년 동안 아직 인연이 끊이지 않고. 또 다른 심화반, 우리 형 병원에서 남산병원에 사는 성형문 모임에 그거 출석하고 있다니까. 그러다가 우리 형수하고 눈이 맞아요. 우리 형수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늘 따르대. 그래가지고 이번 어머니 재산날 우리 형수가 초대했어. 그래가 이 아줌마가 이 남의 집 시어머니 재산날 와가지고 웃기죠. 작년에는 이 부처연지 출신 아줌마들 한 20명 왔다니까. 얼마 재산날. 일요일날 하니까. 근데 이번 평일날 해가지고 그 아줌마 혼자 왔어요. 이 아줌마가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교제하는 걸 보더니 자기가 감동해가지고 막 울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형수가 그 여자를 초대할 이유가 있어. 이 아줌마도 집에 맏며느리거든. 근데 맏며느리인데 동서들한테 이렇게 안 되잖아. 우리 형수처럼 이렇게 안 돼요. 우리 형수는 동서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거든. 아무 요구나 기대 없이. 그 희한한 분이죠. 진짜 흥과 놀부에 나오는 놀부 마누라 같아. 내가 선악 안에서 우리 형수를 볼 때 나는 흥부 같고 우리 형수는 놀부 마누라 같았다니까. 근데 신기하게 있잖아. 내 눈이 바뀌니까 우리 형수가 우리 집안을 복된 길로 이끈 하나님의 사자인 거다. 지금 와서 우리 가족들이 다 동의하지만 우리 형수가 만약에 시집 안 왔으면 우리는 우리 목사님 못 만났어요. 왜? 우리 형 잘 나가니까 그냥 가톨릭 의대 교수하고 신경외과 뭐 의사하고 이러면서 북다시고 배부르게 잘 살았겠죠. 정말 인생이 가난해져서 다른 양식이 필요하구나 이걸 못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 형수가 와서 그래? 희한하게 쓰인 거죠. 악역을 맡아가지고. 물론 저도 악역을 맡았지만 제가 그렇게 10년 전쟁을 하는 바람에 우리 형제들이 다 가난해져가지고
결국은 다른 양식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 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고부 간의 갈등은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고부 간의 갈등은 하나님도 못 말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형수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갈등했어요. 내가 어머니를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고 있죠. 이번에도 산소 모이라 가길래 그날 산소 모이는 날 폭염경보가 내렸을 때 그래. 그런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잖아요? 야, 폭염경보까지 내렸는데 그 대학배치에 6시에 산소에 모여가고 아장말이고 거기 엄마 있나?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이게 내 생각이죠, 내 생각. 그런데 형수님은 이번에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가장 큰 소원이 뭐였겠냐는 거야. 뭐였겠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형제들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님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수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산소에 와서 어머니에게 평소에 어머니의 소원이었던 형제들이 이렇게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라. 내하고 생각이 차원이 다르죠. 진짜 현만한 아우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는 내밖에 몰라. 내가 좀 귀찮고 뭐 이러니까 불편하고. 그런데 우리 형수는 진짜 나하고 다르고 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도 내 동생 결혼시킬 때 형수가 시켰죠. 그 빚쟁이 불러다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니까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그 탕자 이야기가 나오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니까 이 탕자는 처음에 나갈 때 자식이 둘이었잖아요. 맏아들하고 어차피 지한테 반 재산이 반 돌아오니까 어차피 줄 재산 미리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아버지의 재산 반을 가지고 지가 잘 살아볼게 하고 집 나갔거든. 나가지고 다 깨먹었죠. 이번에 영국의 어떤 10대 청년이 180매력짜리 복권에 당첨됐잖아. 근데 10년이 흘렀는데 거지가 됐어요. 그 해외 토픽이 났죠. 그런 것처럼. 지나간 탕자애가 아버지 재산을 보고 좀 망쳐서 쓰다가 다 망해가지고 돼지고기를 치면서 그죠? 돼지가 먹는 쥐염염매를 먹고 살았대. 그러다가 너무 배고프고 이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이것보다 낫지 않겠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을 어귀에서 애가 집 나간 날부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온 놈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의 수준에 맞게 목욕시키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아주 아들의 옷에 맞는 그런 깨끗한 옷을 입히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구나.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 아니고요.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신다 이런 말도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집안에서 내 동생이 그렇게 완전히 탕자가 돼서 돌아왔는데 진짜 형과 형수가 그 동생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뭐 내쫓거나 이래도 시원찮을 판에 모든 빚들을 다 청산해주고 결혼시켜주고 결혼해가지고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칠곡에다 피자집 차리고 피자집 하나 망했어. 그때 이 신혼 때 피자집 하느라고 둘이 밥벌이 하면서 밤 12시까지 피자집 하면서 우리 조카 원래 중학교 1학년 짜리인데 얘를 맨날 혼자 두거라. 그래 애가 소위 말하는 그 애착관계가 형성이 안 됐죠. 어린 시절에. 그래 지금도 얘는 거의 자폐 비슷해요. 자기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얘가 교회에서 우리 겸이 엄마를 만나고 자기 엄마는 친엄마는 맨날 공부하라 이 소리밖에 안 하니까 엄마는 너무 스트레스 주는데 겸이 엄마는 이모가 너무 자기를 정말 사람으로 대하니까 애가 학교만 갔다 오면 겸이 엄마 지금 놀러 오게 됐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겸이 엄마가 작은 시기에 깜짝 글을 썼는데 대구만에 정말 감동적인 얘기였어요. 그 작은 새가 우리 조카거든요. 근데 얘도 자기 엄마가 변해가지고 자기 엄마 지금 어떤 병원에 수간호 사는데 엄마가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애한테 아무 요구도 하지 않게 됐어요. 그 수요일날 우리 기일에 왔는데 그날이 경일여중 시험 끝나는 날이잖아. 그거 제가 물어봤어요. 지혜야 시험 순대에서 많이 받았지? 하니까 아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시험에서 드디어 해방되구나 하니까 시끄럽더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혼내지 않고 뭐 못받은 소리 안 해도 니도 그래도 스트레스가 좀 있지 하니까 또 지 마음을 알아주니까 또 쉬워. 내가 웃기만 해. 다 돌아가면서 소감 한마디씩 하는데 얘만 자기 말. 자존감이 현저히 낮아. 점점 회복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명인이도 얼마나 어엿해진지 몰라요. 큰엄마 큰아빠가 정말 이번에 마음껏 칭찬하고 애가 너무 좋다요.
신기하죠. 이상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해가지고 우리 진짜 완전히 그 깨진 흩어진 모래알처럼 하나가 될 수 없는 가족이었어요. 왜? 옳고 그름만 했어. 옳고 그름을 말하면 우리만 말 들으면 우리만 말 다 맞다 했죠. 내가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엄마는 32살에 과부 돼가지고 사명계 키우느라고 온갖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헌신했어요. 오죽하면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장안 어머니 상품 길거리 가서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엄마는 참 수고했다 이런 말 하거든요. 반대로 형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 형수 이야기 들어보면 형수 말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처녀 때 그래 세월까지 고생해가지고 모은 돈을 들고 시집 와가지고 시집 한번 살려보겠다. 김시집을 이렇게 보겠다고. 조카들 낳고도 조카들 직접 못 키웠어요. 일하니라. 엄마가 다 키우고. 그렇게 해서 시동지역 대학 보내놨더니 저기 정신 못 차리고 대본을 하고 앉아. 하라는 고시 공부는 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동지역 죽겠어요. 그런데 저는 저대로 엉덩이 내 잘났다고 형수 건강하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잘못 먹은 양식, 옳고 그름이라는 양식이 서로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해보면 알겠지만 싸움 나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내만 오는 거야. 니는 무조건 틀렸지. 그러니까 싸움이야. 둘 다 그러면 안 싸우죠.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또 아이를 키우면서 싸움이 나잖아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잖아. 이건 옳고 그름이라는 양식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옳고 그름이라는 양식의 결과는 분열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잊지 못하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은 내가 누구하고 함께 살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담이 창조된 후에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돼요.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옳고 그름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도 판단합니다. 우리 아이들 사춘기 돼봐요. 엄마 아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모르는 것도 몰라. 근데 사춘기 되면서 옳고 그름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를 판단하기 시작해요. 이렇게밖에 안 되죠. 저하고 우리 큰 집과의 관계도 이럴 뻔했어요. 근데 양식이 바뀌어가지고. 아이고 형제간이 이렇게 모여서 감동적으로 이렇게 어머니 추도식을 하는 집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물론 좀 있긴 하지만 이렇게 감동적으로 어머니 제삿날을 이렇게 보내는 집이 없다니. 원래 제사의 취지가 그거죠. 우리나라 전래 제사의 취지도 진짜 귀신이 있어서 귀신 밥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돌아가신 어른들이 있어야 후손들이 모이거든. 안 그러면 안 모여요. 제삿날 아니면 진짜 잘 안 모여져요. 서로 바쁘고 처자식 챙기고 이러니까. 그리고 자식이 커가지고 또 손주 나고 이래봐요. 이제 따로 모이죠. 따로. 제사의 지혜가 그거예요. 제사를 핑계로 후손들이 모여서 서로 안부도 묻고, 그죠? 부모님을 기리면서 형제들이 오손도손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취지야. 근데 막상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제사 지내다 꼭 싸우는 거 아니죠. 제사 때 얼마씩 낼 것인가? 이것도 미묘한 문제다. 우리 처가에도 보니까 처남이 둘 있는데 작은 처남 좀 잘 살아 사업하거든. 큰 처남은 월급쟁이에요. 형편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제사 음식 준비할 때 누가 얼마를 더 내는가, 찌짐을 누가 더 많이 뒤집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작은 처남댁은 직장 다녀. 큰 처남댁은 집에서 전업주부야. 그 찌짐을 누가 뒤집겠어요? 큰 처남댁이 다 뒤집는 거야. 그러니까 큰 처남댁은 항상 내만 일한다 이게 있어. 그래? 작은 처남댁은 내가 돈 보내잖아 이게 있어. 그러니까 이 미묘하다니까. 여러분들 다 해보는 건 해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 명익이 엄마가 있잖아요. 큰 처남댁 아주 속상하게 항상 제사 음식 비용을 넉넉하게 준다니까. 그러니까 좀 남가가지고 큰 처남댁 그걸로 위로받으라. 이 미묘한 문제예요. 형제간에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형제는 형제지만 또 문제는 형제도 다 딸려있고 이러니까 동서 간에 그 미묘한 신경전, 동서들끼리 모이면 또 애 시험 이야기 막 하죠. 근데 어떤 아줌마 만나니까 목표가 뭔가 하면 동서 애보다 공부 잘하는 거예요. 왜? 동서 애한테 하도 상처를 받아. 동서 그년이 하도 잘난 척 한다. 모일 때마다 내가 직접 들었잖아요. 참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묘한 경쟁, 이게 우리가 인생 살 때 양식이 바뀌면요 전혀 다른 이상한 그림이 그려요. 원수가 될 뻔한 우리 집안이
진짜 기적 같은 화목. 감동해가지고, 재산, 엄마 재산 다 울고 있잖아요. 그, 마이하우스 모여가지고. 그 종업원이 막, 우리 밥 담그는 주자고 와가지고 그릇 치우게 당합니다. 지금 다 울고 있는데. 그래서 고함께 찌르면서 좀 이따 치우라고 합니다. 지금 준비하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쫓아내고. 근데 문제는 뭔가요? 이게 해마다 우리가 추수하는 것이 점점 풍성해진다. 어머니 처음 돌아가셨을 때 두 해째인데, 세 해째, 작년, 원래 13년이 됐거든요, 13년. 근데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 형제들이 점점 더 성숙해 나니까 우리가 1년을 살고 추수해오는 게 훨씬 많죠. 감사가 더 많이 추수되니까 이 분위기가 훨씬 더 달라요. 유명한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나이는 점점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 보면 사진 안 찍으려고 하잖아. 40 넘어가봐 이제 사진 안 찍는다니까. 지금 그래도 30대니까 놀러가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야 이쁘다 하고 뭐 선글라스 끼고 뭐 폼 잡고 부산 가가지고 막 점프하면서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이게 30대니까 가능한 거라. 40 넘어가봐 이제 사진 못 찍어.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라는 유명한 분이, 가톨릭에서 이거 폴이라고 하죠. 우리 육신은 날로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육신은 갈수록 늙어간다, 이런 말이죠. 근데 우리 마음은 갈수록 풍요로워져 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양식이 바뀌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실제 내가 이 어머니 추도식을 지내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찌하든지 우리 호시원지에서 저를 만나서 2년이 된 우리 어머니들도 할 수만 있으면 저하고 인연 걸지 말고 그냥 되게 보라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귀에 어떤 말이 딱 들려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 맞는 말이지 뭐 그렇지만 내하고 별 상관이 없어, 이렇게 들려요. 근데 어느 날 딱 듣다 보면 내 가슴이 뛰는 날이 와. 어느 날 듣다 보면 마치 잠수는 영어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귀가 뻥 뚫리는 거죠. 지금 똑같은 제가 한국말을 하고 있어요. 다 알아듣는 것 같죠? 사실 못 알아듣거든요. 저도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대부분 놓쳤어요. 지나고 나면 내가 리바이벌을 못해, 한국말인데. 암기 잘하는데도. 근데 듣다 보면 어느 날, 아 이게 내 이야기구나, 이렇게 들리는 날이 와요. 그날이 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이런 노래 알아요? 대부할 때 부르는 노래. 한밤의 꿈은 아니 오구나. 하여튼 우리 정말 저는요, 우리 호시원지에 이렇게 와서 저하고 인연이 된 분들 보면 진짜 내 여동생들 같아. 너무 고맙고요, 소중하고. 아니 우리 형수도 저 인간이 뭘 보고 사람들이 따로나 이칼 정도로 저는 세상에서 버려졌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뭘 듣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나오시는 거 보면 진짜 너무 감사하거든요. 내가 돈만 많으면 진짜 뭐 종강이 선물이라도 확 놔버리고 싶어요. 아 진짜 내 마음은 그래요. 현숙이한테 내 문화상품을 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 근데 뭐 내 상품을 하나 주기로 했잖아. 오늘 이 장품 못 가져. 정말 내가 뭐 말로밖에 할 수 없지만 이 소중한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호시원지에 와주시는 것만 해도 내가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인생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아이들도 우리 명예이처럼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더도 덜도 말고 우리 명예이처럼 엄마 아빠 사랑을 충분히 받고, 내가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나서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금요일 오전에 만나는 우리 엄마들도 제게 너무 소중하고요. 정말 제가 한 번 한 번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쁘고요. 너무 사랑스럽고 이래요. 정말 한 학기 동안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어머니들 듣기에는 종교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저는 뭐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냥 듣는 분에 따라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한 학기 동안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의도는 그거예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방학이 돼서 제 의사와 상관없이 헤어지게 됐는데 방학 잘 보내시고 방학 동안 아이들하고 막 찌적거리다가 힘들면 모임에 오라 했죠. 저녁에 겸연과 집에 오든지 아니면 월성동에 낮에 오든지 아니면 애들 데리고 와도 돼요. 엄마들 애 때문에 못 오는 분들이 많아. 애 데리고 와도 괜찮아요. 방에서 장난감 이런 거 책 같은 거 좀 들고 오면 이렇게 읽으면 되고 하니까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아무 뭐 조건과 대가도 없고 혹시 그러면 선생님 다니 교회 나와야 됩니까? 이런 또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안 해도 돼요. 뭐 성당 다니거나 절에 다니지 아무 상관없어요. 실제로 우리 지금 성경 모임에 오는 말 중에는 남편이 스님인 분도 있어요. 아니 진짜예요. 아버지가 스님인 자매도 있어요. 제가 같이 화성파크도 있는 사람. 종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맹세코 말씀드리거니와 제가 우리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이걸 예수의 제자들이 교회라고 불러서 우리도 지금 교회라고 부르지만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장로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서 정말 자유하고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까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데 대한 부담 갖지 마시고 지가 좋아서 나오는 데는 안 말려요. 우리 교회가 좀 좁긴 하지만 어떤 엄마들은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차 몰고 우리 교회 나타나더라. 그런 엄마들 많아요. 그 너무 좋아가지고 정착한 분도 있고 나타났다가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애 대학 보내놓고 가라 하면서 그때 애 초등인데 엄마가 어떤 엄마는 정말 그런 분이 싫어한데 요 송현동 교회 우리 있을 때 호셔지 바로 건너편에 있을 때인데 이 엄마가 강의를 듣다가 자기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너무 답답한 거라 밖에 나갔다가 시어머니하고 함께 살면서 소통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차에 제 강의를 듣고 숨통이 트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도대체 그 스승님이 어떤 분인가 보자 싶어가지고 자기가 막 쳐들어왔잖아 송현동 교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가지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선포를 했어. 나 그 교회 다닐래 하면서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녁에 막창집에서 술 한잔 하자 하면서 와이프 불러내가지고 그래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뭐 이 교회 다니다 가면 살림 팽개치고 교회 가고 싶어.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나중에 대학 보내놓고 가라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가만히 듣더니 걷고시켜가지고 다시 돌아갔잖아. 그리고 그 후로 연락이 막혔어. 이런 분도 있고 하여튼 어머니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겸이나 명예이처럼 행복하게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고 저는 이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좋은 이웃이 돼가지고 뭐 가까운 동네 안 살아도 돼요. 늘 만나고 사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커피도 마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강의도 듣고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보잘것없는 이야기를 한 학기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머님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출석해 주는 것 자체가 제게는 큰 은혜예요.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10년 전에 우리 책방 선생님이 어떻게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서 좋은 걸 보고 또 저에서 강의 한번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게 10년이나 됐어요.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이고 그때 진짜 그냥 명예기 아빠였는데 지금 뭐 소문 나가지고 뭐 자녀교육 전문가 온 데서 저를 불러요. 좀 있으면 내 텔레비전 나가지도 모른다니까. 중앙에 진출하면 이제 여러분들 보기 어려워요. 아 진짜 혹시 합니까? 내 애감이 있어 지금. 근데 갑자기 유명해져서 이제 중앙으로 진출할 것 같아. 그래서 뭐 세바시 이런 데 나와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아니면 뭐 공중파에 내가 한번 출연해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바빠지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강의 못한다니까. 서울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제가 되고 있을 때 열심히 나오라고. 2학기 때 또 뵙겠습니다.